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구리입니다. 오늘도 점심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좀 빠졌네요. 주가가 42,500원, 600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뭐 오른 종목도 있고 빠지는 종목도 있고 했는데 좀 혼조 세네요. 어제 미국장은 바이오테크 지수 NBI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힘입어서 오늘은 갑자기 오후장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쑥 빠지더니 다시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부족했습니다. 삼전은 좀 올랐고 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은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니었다라고 평가가 좀 되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뭘까요? 지난주의 한올과 오늘의 한올은 많이 달라진 게 없다. 마이너스 4%가 빠질 만큼. 그러면 시가총액이 한 800억 정도, 한 1000억 원 정도 빠진 건데, 1000억 원 정도 빠질 만큼의 안 좋은 소식이 있었을까? 기업 가치가 1000억 원 정도 하락할 만큼 안 좋은 소식이 있었을까? 그런 것도 없었죠. 그죠? 더군다나 오늘은 IR데이로, 미래에셋 증권이었나요? 거기 이제 코퍼레이션 데이라 그래가지고 참여를 해서 회사 기업 설명회 같은 거를 진행을 했을 텐데, 이제 끝났겠죠. 2시 반에 이제 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해당 자료가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고요. 모든 주주분들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모르는 한올바이오파마에 숨겨진 가치가 뭐가 있는지, 또는 한올바이오파마의 회사가 그 이뮤노반트와 같은 그런 바토클리마비나 아이메로프루마트 외에 다른 파이프라인들, 또는 다른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한올 측의 이사회의 생각,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엿보는 자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좀 가져와 봤고요. 한번 같이 쑥 훑어보면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같이 쑥 훑어보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댓글 통해서 또 슈퍼생스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이제 댓글 통해서 남겨주신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잠깐 켜보면 일단 박땡현님 슈퍼땡스 감사드리고, 청원참여님 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두 분 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박땡현님은 진짜 꾸준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위에 답글까지 또 달아주셨네요. 감사드린다고. 제가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망고님께서는 왜 로이반트가 이뮤노반트 소액주주들 지분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 사줘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셨는데, 최대주주면 경영권 확보인데 굳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경영권 확보는 이미 마감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경영권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로이반트의 목적은 나중에 향후에 이뮤노반트라는 회사를 더 큰 제약사, 빅바이오 회사에 라이센스 아웃, M&A 하는 게 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뮤노반트 그대로 가고 로이반트가 지배 경영권을 획득한 상황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이게 이사회가 이뮤노반트에도 있고 로이반트에도 있는 거랑 로이반트 안에 다 들어가서 로이반트가 결정하는 거랑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뮤노반트의 이사회가 따로 있다면 로이반트의 생각대로 아무리 최대주주고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해도 이뮤노반트의 이사회에서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뮤노반트 이사회에서 동의를 하지 못하면 로이반트가 원하는 대로 M&A나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 되고, 소액주주들에 대한 생각들도 다 들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소송을 피하기 위한, 그러니까 소송을 안 막기 위한 모든 주주들을 대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이뮤노반트의 회사 지분을 56%, 55% 정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소액주주들에 대한 그 소송 이슈 리스크, 그 다음에 이뮤노반트 이사회에 대한 그런 장악력 수준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로이반트가 이뮤노반트를 지금 한 번에 확 먹은 다음에 나중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상을 좀 진행을 한 다음에 M&A를 한 방에 노리는, 로이반트가 그때는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뮤노반트의 이사회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로이반트가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신속하게 속도전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다. 물론 지금 이뮤노반트를 어떤 대형 회사에서 사갈 때 비싸게 주고 사가겠다고 해도
로이반트 지분율이 50 몇 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또 못 받아요. 100% 다 받을 것도 50%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뮤노반트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 돈을 온전히 내가 다 받겠다 하는 로이반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치가 좀 떨어져 있을 때 많이 사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100% 지분을 다 가져간 다음에 나중에 M&A 인수합병을 실제로 시도를 할 때 다른 이뮤노반트의 결정이 필요 없이 로이반트의 결정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이렇게 사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간다면. 제가 지금 12월 11일에 인베스터 데이를 하게 되는데, 로이반트에서. 그때 꼭 M&A 얘기가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지금 몇 개의 영상에 걸쳐서 M&A 얘기를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이거는 정말 가정일 뿐이고요. 꼭 M&A 얘기가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분께서 너무 광범위한 설명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듣는 주주분들이 피로감이 든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고요. 저도 너무 가정을 통한 이야기만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M&A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하려고 해요. 일단 영상으로 많이 남겨드렸고, 좀 궁금하신 분들은 과거 영상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더 나는 M&A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만, M&A를 주제로 한 영상은, 많이는 안 찍어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랑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상을 찍는 건 좀 너무 뜬구름 없는 바람잡이. 그러니까 주주분들의 기대감만 높아지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무리한 투자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큰 실망감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M&A에 대한 얘기는 안 찍으려고 하고요. 사랑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랑님 하신 말씀대로 로이반트 사장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12월 11일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대감은 있어서 지금 시장이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락이든 상승이든 큰 하락, 큰 상승은 없는 걸 보면 12월 11일까지 관망세를 유지를 할 것 같아요. 그날 수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12월 11일에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 기대 반, 설렘 반, 실망감 안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너무 많은 기대는 너무 큰 실망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별 내용 아닌 것들이 나오면 주가가 또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면 나도 주식을 던지게 돼버려요.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적인 실망감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M&A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고 있지만 일단 좀 릴렉스 하시고 좀 진정을 하시고 M&A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마인드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12월 11일 날 정말 별 얘기가 아닌 것들만 나와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왜 떨어지지? 안 나올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갖고 좀 하락에 때려 맞을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두시면 진짜로 때려 맞더라도 좀 덜 아프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12월 11일에 좋은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하락이네, 진짜 별거 없네 하고 던져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주주로 돌아오시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는 조금은 이제 캄다운,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고 릴렉스 하시면서 별 얘기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생각으로 가시더라도 한올바이오 파마나 이뮤노반트의 펀더멘털은 달라진 게 없거든요. 아무리 별게 아닌 소식이 나오더라도 12월 11일에 나오더라도 이뮤노반트는 결국 M&A를 로이반트에서 시도를 할 거고요. 결국은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레이브스병 결과는 어찌됐든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되고, TED 바토클리맙 상호파 얘기도 당연히 안정성 이슈가 좀 검증이 된다면 상호파 출시 얘기도 또 나올 수 있고, 12월 11일 꼭 아니더라도 12월 말이든 1월 초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11일에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더라도 펀더멘털은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팔아야 할 이유도 없죠. 단순히 주가가 많은 기대감을 실었다가 실망을 해서 하락했을 뿐이지 펀더멘털은 변한 게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단기간에 이제 주식의 가격은 사람들의 심리가 더 좌지우지 하잖아요. 장기간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더라도. 그러니까 단기간에 사람의 심리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기업의 가치는 멀리 봤을 땐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12월 11일에 별 얘기가 아닌 게 나와도
사람의 심리 때문에 나도 휘둘려서 주가를 매도해버리면 조금 다시 주주로 돌아오긴 힘들고, 그때 이제 그레이브스병이다, 뭐 TED 상업화다, 아니면 내년에 또 안구건조증 얘기도 나오는데, 그 안구건조증 치료제다, 이런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한 펀더멘털적인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또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릴렉스 하면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님의 지적에 너무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원참여님께서 또 소중한 슈퍼땡스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이콜린님께서도 감사하다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드리고,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한올바이오 파마 IR 자료를 한번 쑥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우스 따깍따깍 소리가 좀 거슬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한번 최대한 안 거슬리게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거슬리실 수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 멘트에 집중을 하시면 조금 덜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52년 역사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그냥 한올의 역사이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기 밑에 있는 이거 글로벌 시장에서의 존재감, 바토클리맙 일본 임상 및 허가 준비 중, 이거를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내용들은 뭐 다 알려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밑에 내려가면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기반 신약 개발의 선두주자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일단 제가 중요시하는 건 이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문화, 이것 때문에 지금 안구건조증 치료제 실패를 계속했음에도 지금 임상을 또 진행하고 있죠. 예, 그 뒤에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실패를 도전하는 문화 뭐 이런 거랑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 사내 기업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제가 사내 기업인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이것도 좀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집중 영역은 이제 면역계 이상을 중점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 개별적으로 만드는데, 뭐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다, 뭐 암질환도 잠깐 했었어요. 지금 암질환이 좀 멈춰있긴 하는데, 옛날에 HL186, HL187 그래서 뭐 TGC라는 그 항암 그 기전으로 했었고, 팀3라는 얘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개발을 하다가 이제 좀 중단이 된 상황이고요. TGC라는 얘는 글로벌리 많은 제약사에서 많은 타겟을 노렸지만 얘는 많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대비 많이 실패를 해가지고 얘는 좀 가능성이 없어 보일 것 같고, 팀3는 그나마 얘가 좀 속도가 빨랐는데 TGC라는 얘가 좀 어려워졌고요. 팀3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팀3는 지금 중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때 사업보고서에서 한번 보긴 봤었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파킨슨병 얘기가 기사에 나왔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은 게 있죠. 그리고 안구건조증 치료제, 이건 3상 꾸준히 계속 진행 중이고, 백내장, 황반변성 뭐 이런 것도 많이 지금 진행 중인데, 얘네들은 지금 이제 아직 뭐 그렇다 할 얘기는 아직 없는데, 얘네가 나중에 이제 세포질환 치료제로 아마 치료가 그런 걸로 시도를 할 것 같은데 한번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R&D 파이프라인은 저희가 다 아는 대로입니다. 다 아는 대로고, 지금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아리메로프로바트와 갑상선암병증 TED 이 정도고, 이렇게 중증근무력증과 TED 같은 경우는 묶어서 지금 이 바토클리맙으로 그 재팬 일본 시장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메로프로바트는 그레이브스병 같은 거 좀 중요하죠. 류마티스 뭐 여기 다 중요하죠. 사실 중증근무력증과 CIDP 이 두 개는 경쟁사가 이미 아제넥스라는 경쟁사가 이미 미국 시장에서 잠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지만, 나머지 이 4개 질환 그레이브스, 류마티스, 쇼그렌, 루푸스 이렇게 4개 질환은 미국에서 거의 퍼스트 인 클래스로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쇼그렌 같은 경우는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베스트 인 클래스를 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쇼그렌 같은 경우는 다른 경쟁사와 대비해서 시계열이 많이 빠른 것도 아니고 많이 느린 것도 아니고 다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퍼스트 인 클래스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베스트 인 클래스를 지금 같은 기간, 그러니까 같은 약물 그 타이밍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파이프라인으로는 안구건조증 치료제 탄파놉셉트라고 하는 HL036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킨슨병
HL19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밑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내용을 봐보도록 할게요. 아이메로프로바트와 바토클리맙 작용 기전은 다들 아시죠? 예. 그 항체가 이 IgG라는 항체가 이 FcRN에 달라붙어서 이 IgG가 재활용이 돼요. 자꾸 IgG가 FcRN에 달라붙어서 자꾸 재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올의 약물 HL161 바토클리맙이다 아이메로프로바트라는 약물을 이 FcRN에 먼저 달라붙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IgG가 얘네랑 달라붙지가 못하겠죠. 그죠? 그럼 얘네가 재활용이 안 되는, 사라지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cRN에 먼저 한올의 약물이 달라붙어서 IgG가 FcRN에 달라붙도록 하지 못하는, 방해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IgG가 제거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약물이고요. 그래서 이미 전 세계 시장에서 입증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적응증 개발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때 2021년도, 22년도에 이제 아제넥스에서 먼저 출시가 되면서 지금 이렇게 뛰면 3배, 2배, 한 70% 정도 뛰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경쟁 약물들까지 침입을 하면서 시장이 확 커지죠. 그죠? 바다에 파도가 치면, 바다 위에 있는 모든 배들은 다 떠오르기 시작하죠. 그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2035년까지는 이만큼까지 300억 달러까지, 시장을 할 사이즈가 있다. 지금 확장도 보면, 이제 이뮤노반트랑 한올이 지금 이만큼 하고 있고요. 아제넥스가 제일 빠르죠.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환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 여기 이 해당 질환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구체적으로 보면 환자 수가 그렇게 막 엄청 많은 환자가 없어요. 근데 이 지금 이뮤노반트랑 한올이 하고 있는 얘네 환자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레이브스병이 거의 1등이고요. 얘네가 거의 33만 명으로 1등이고, 그 다음 류마티스 관절염 여기 환자 수 많고요. 그 다음에 MG, CIDP 여기도 그렇고, TED, 쇼그렌, 루푸스, CLE 이런 데가 환자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질환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환자 수 대비는 이뮤노반트가 훨씬 큰 시장을 먼저 가져갈 수 있다.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단독 독주죠. 지금 여기 아무도 없죠. 단독 독주입니다. 환자 수도 제일 많습니다. 33만 명으로 타겟 환자 수가 제일 많아서 이뮤노반트랑 한올 입장에서는 먹을 것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제넥스보다 못하네? 이것보단 이뮤노반트 먹을 게 많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바토클리맙이 입증된 효능, 최소 증상 발현이라는 MG 중증 근무력증에서 이제 3상 3라인을 했는데, 이제 바토클리맙에 입증된 효능을 이렇게 그 슬라이드로 이렇게 만든 이유는 재팬, 중국 시장에서 이제 바토클리맙으로 상업화를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예, 준비 중이라서 지금 바토클리맙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MSE라는 거는 이제 6주 이상 증상이 없는 환자, 그러니까 평생 약물을 복용해야 될 환자가 바토클리맙을 투여받고 6주 이상 증상이 없어요. 거의 일반인처럼 생활한 사람 비율을 나타낸 건데, 지금 바토클리맙 고용량 투여군에서 약 42%의 환자가 6주 이상 정상인으로 살아왔고요. 평생 정상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던 환자입니다. 6주 이상 정상인으로 연속해서 6주 이상 살아본 환자가 됐고, 그 환자들 중에 이제 42%가 이제 MSE 반응이 보였고, 그 중에 75%가 최소 증상 발현을 달성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42%의 환자가 MSE, 그러니까 정상인처럼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서 6주 이상 정상인처럼 생활한 환자의 비율은 75%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다음에 그레이브스병 임상 이상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쭉 봐왔죠. 항체가 지금 점선이 항체인데, 항체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점선 양체가 아니라 이 실선 양체입니다. 실선 양체인데 처음에 고용량으로 투여했을 때 이 실선과 이 TRAB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방해하는 항체가 줄어들죠,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저용량으로 올리면서 항체는 점점 다시 복귀를 하는데 TRAB도 살짝 올라가긴 하는데 비슷하죠. 근데 중요한 건 약물을 딱 멈추고 나서도 항체는 정상 수준으로 다시 복귀했는데 이 TRAB라고 하는 방해하는 항체는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사라지면 증상이 없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평소에 질병에 약이 없던 애들이 바토클리마블 투여를 받고 이런 증상이 없는 수준까지 느껴졌다. 관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질병의 뭔가 루트를 바토클리마블이 차단을 했다. 그래서 질병 수정 치료 같은 질병 수정 효과, disease modifying이라고 하는데 질병의 뭔가 이 고리를 끊어버려서 뭔가 질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해버리는 가능성까지 보여줬다. 삼상도 다시 봐야겠지만 아무튼 이 정도 가능성까지 보여줘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약물입니다. 차세대 블록버스터 아이메로 브로바트다. 이거는 안정성, 확장성, 시장성 모두 갖춘 항체다. 그래서 고용량 투약 시 IgG 80% 감소가 이루어지고요. 콜레스테롤, 알부민 영향도 없고요. 오토 인젝터로 개발돼서 투여하기가 너무 쉽고요. 빠르게 증상 완화가 적용이 되고요. 6개 적응증 임상 개시가 완료됐습니다. 6개 적응증은 이거고요. GD 같은 경우는 환자 수가 독보적이죠. 그죠? 예, 이거를 좀 봐야 되고. 퍼스트 인 클래스는 여기 4개가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쇼그램 같은 경우는 아직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는 하지만 다 비슷한 존슨앤존슨이나 알제넥스나 이뮤노반트나 다 비슷한 시기에 아마 출시가 될 것 같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이 MG와 CIDP는 지금 이 MSE 증상 발현 같이 좀 더 우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아제넥스가 워낙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2028년이 다가와도 시장 침투를 얼마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이뮤노반트가 지금 좀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 건 존슨앤존슨도 지금 중증 근무력증 MG에 대해서 이제 신약을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존슨앤존슨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존슨앤존슨의 약물이랑 아제넥스 기존에 이제 시장을 선점한 아제넥스 약물이랑 1대1 다이렉트 증상 비교를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냐? 존슨앤존슨은 IgG 감소 농도가 70% 이상이고요. 아제넥슨 같은 경우는 IgG 감소 농도가 7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70% 이상과 70% 이하를 다이렉트로 1대1로 비교를 해서 우리 70% 이상이 더 좋다는 걸 증명해낼 거야 라고 존슨앤존슨이 지금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아제넥스는 지금 도전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존슨앤존슨이 무조건 1대1로 임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장을 침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이뮤노반트가 왜 재밌게 보고 있냐면 존슨앤존슨이 만약에 이걸 통해서 이 존슨앤존슨과 알제넥스의 진짜 1대1 약물 비교를 통해서 효능의 개선 정도를 존슨앤존슨이 먼저 따라잡는다면 이뮤노반트는 그것보다 더 높은 IgG 감소 농도를 자랑하고 투여 편의성도, 존슨앤존슨은 IV 제형이거든요. 정맥주사 제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뮤노반트는 SC 제형입니다. 그래서 투여 편의성 면에서 훨씬 좋고 IgG 감소 농도도 높고, 만약에 존슨앤존슨이 알제넥스를 이겨버리면 이뮤노반트가 존슨앤존슨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뮤노반트는 뒤에서 흐뭇하게 보고 있고요. 한번 이 비교 임상이 얼마나 개선 있게 나올지. 만약에 존슨앤존슨이 이기면 아제넥스 시장을 많이 가져가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편의성 면에서 조금 딸리긴 하지만 효능 면에서 워낙 좋기 때문에 1대1 비교를 해버린 거기 때문에 의사들 사이에 어필하기도 좋고요. 아무튼 아제넥스가 선점을 하고 있지만 그 시장을 어느 정도 뺏어올 수 있을지도 관심사고 재밌게 볼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개발 마일스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TLR은 이제 탑라인 리절트의 약자입니다. 이 별표는 다 탑라인 리절트가 나오는 곳이고요. 이 동그라미는 이제 이니셜 리절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초기 데이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기대되는 건 이제 TED가 이제 내년에 나올지 올해 나올지 한번 그 탑라인 데이터는 올해 나올 수도 있는데, 탑라인 리절트는 올해 나올 수도 있는데 글쎄 올해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12월 11일에 한번 봐야 되겠고요. 2026년에 확실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루푸스 그 탑라인 리절트 이건 임상 이상입니다. POC 임상이니까 임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포텐셜리 레지스트레이셔널이라 그래가지고 잠재적 등록 임상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3상인데 거기 미국은 좀 이제 부르는 얘기가 좀 달라서 포텐셜리 레지스트레이셔널이라 그래서 거의 3상 수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딱 나와 있고 이건 변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상업화 계획을 따로 슬라이드를 만드셨더라고요, 한올에서. 그래서 MG 22,000명, TED 24,000명의 일본 환자가 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 144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100만 천만 억, 1억 4천만 달러거든요. 1.4억 달러인데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계산기 한번 해볼까요? 계산기. 네, 계산기를 한번 켜보면 이게 1.4억 달러잖아요. 곱하기 환율을 뭐 1350원 할까요? 1350원 하면 이 정도인데, 지금 이제 이뮤노반트가 아니야 한올이 이제 일본에 신약을 출시할 거잖아요. 신약을 출시할 건데 이제 TED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지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약가가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고, 그리고 신약 승인 절차도 아마 금방 6개월 안에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바투클리맙으로 출시를 할 건데, 일단 일본에서 투트랙 전략으로 일본의 바투클리맙 상업화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바투클리맙 상업화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투클리맙과 아이메로프로바트를 공동 개발하고 상업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 제약사와 열심히 논의 중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바투클리맙 상업화 준비 진행, 여기에 대한 계산을 좀 해보려고 상업화 임박한 정응증만 46,000명이다. 이 정도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비브가르트 같은 경우 일본 매출이 지금, 아제넥스 약물이죠, 비브가르트가. 일본 매출이 지금 2025년에 이렇게 143밀리언, 1.4억 달러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지금 MG랑 CIDP랑 두 개거든요. MG랑 CIDP 두 개인데, MG랑 CIDP 환자, MG는 지금 같이 중복되니까 뭐 이건 좀 그렇다 쳐도 TED 환자가 MG보다 더 많잖아요. 그죠? TED에 대한 거는 바투클리맙이 다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바투클리맙도 이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치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근데 지금 얘네 TED 같은 경우는, 바투클리맙 같은 경우는 3상을 다 성공하고 일본에다가 이제 상업화를 하기 때문에 어떤 제약사가 상업화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을 체결을 하면 로열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계약금도 높고, 왜냐하면 일단 다 성공을 하고 팔기만 하면 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계약금도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로열티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로열티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될 거냐, 보통 한 뭐 상업화 전에 팔면 5에서 10% 뭐 이 정도인데, 상업화가 되고 나면 많이 뛰어요. 20에서 30% 뭐 이 정도도 받을 수 있고요. 더 많이 받는 곳은 30% 이상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간단하게 25% 정도라고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 원화 매출에 1940억 원의 원화 매출에 25%를 계산을 해보면 약 486억, 매년 486억, 500억 정도의 현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일본 시장만 매년 500억 정도의 현금이면 얘네 한올바이오파마 우리 회사는 이 매출이 다 영업이익으로 잡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흑자 회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추가 파이프라인을 도입한다든지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임상 개발을 더 진전한다든지 그러면 좀 빠지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 500억이 모두 영업이익으로 잡히거든요. 물론 현금이 이렇게 많아지면 나중에 R&D 많이 하겠죠. 아무튼 500억 원 가까이 영업이익이 잡힙니다. 그러면 이것만 따져도 시가총액이 한 몇 조 정도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있는, 한 2조 정도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이 2조 원 좀 넘잖아요. 거기에 일본 시장만 해도 플러스 2조 원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바투클리맙만 계산해서 지금 이 정도거든요. 확정 매출이. 아이메로프로바트까지 공동개발 상업화까지 계약을 한다면 더 큰 계약이 나오겠죠. 그죠? 아이메로프로바트가 훨씬 기대치가 더 높은 약물이기 때문에 더 큰 개발비와, 더 큰 계약금과 로열티 비율이나 이런 계약 구조가, 계약 사이즈 자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500억 불은 이제 영업 이익으로 찍힐 거고요. 더 큰 계약으로 찍힐 거기 때문에 아마 시가총액 상승 정도는 더 가파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구건조증 치료제입니다. 탄파노셉트라고 하는 건데요. 안구건조증은 다 아시죠?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해서 눈물 구성 성분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다요인성 질환인데, 시장 규모가 4천만 명가량이 앓고 있는데 미국 건조증만 3,800만 명. 그러니까 지금 한올이 지금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전부 미국에서 지금 혼자서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3,800만 명 이상이고, 이 중 66%의 환자가 3가지 이상의 인공 눈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66%의 불응성 환자가 아직 있다. 치료받지 못한 환자가 있다. 타겟할 수 있는 환자가 많다. 얘기고, 지금 시장 규모는 매년 8.8% 정도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치료제들은 지금까지 출시된 치료제들은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치료 효과 및 부작용 등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분명히 언맷 니즈가 높은 약물이고요. 그래서 효과적이고 편의성 높은 치료제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얘네는 안구건조증 치료제 중에 그 주사바늘이 얇은 걸로 이렇게 주사바늘이 얇은 거를 이렇게 눈에다가 이렇게 콕 찍어서 주사를 쏙 넣는 것도 있어요. 되게 무섭죠. 그렇죠? 이게 환자 거부감이 상당합니다. 근데 한올이 만든 거는 눈물약이다. 저만제다. 여기서 이렇게 눈물이 똑똑똑 떨어지게 하는 거 저만제니까 편의성이 훨씬 높죠. 원리는 그냥 대충 보시면 되고요. 임상 내역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임상 3상만 3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실패해서 많이 한 것도 있는데 미국 FDA에서는 안구 건조증 임상이나 눈 쪽 임상은 되게 까다롭게 봐요. 그래서 임상을 뭐 3번인가 4번 이상 해야 된다고 이런 규정도 있고 해요. 그래서 3상만 지금 3번째 하고 있는데 그런 규정 때문에 그렇고요. 이상 지금 1번으로 끝났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주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라고 나오는데 여기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보시면 처음에 3상은 ICSS 그러니까 눈 하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밑에 하부의 개선 정도만 보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실패를 했고요. 여기다 임상을 해보니까 오히려 눈물 중앙이 더 좋아졌어요. 여기가. 그래서 두 번째 임상 3상을 할 때는 눈물 중앙으로 합니다. 근데 눈물 중앙으로 했더니 유효성 수치가 검증이 안 됐어요. 근데 잘 보니까 여기서 이제 세컨더리 엔드 포인트로 했던 셔머 테스트라는 애들이 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측정을 다 해봤었어요. 세컨더리 포인트라고. 근데 얘네들은 할 때마다 유효성이 다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밑에도 해봤고 중간도 해봤는데 안 되네. 근데 셔머 테스트는 세컨더리 포인트에서 다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셔머 테스트를 주평가 지표로 다시 설정을 바꾼 겁니다. 부평가 지표에 이런 게 들어갔죠. 그쵸? 네, 그래서 셔머 테스트를 했는데 셔머 테스트만으로도 그러면 부평가 지표인 셔머 테스트만으로도 주평가 지표로 바꾸면 FDA에서 승인을 해주나요? 네, 해줍니다. 해주니까 이렇게 바꿨겠죠. 그죠? FDA에서도 셔머 테스트도 주요 평가 지표로도 인정을 해주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한올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 M&A와 라이센스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슬라이드가 나온 거죠. 총 자이드라라는 약물이 가장 유명한데 5번의 스터디, 임상을 진행을 했고 2상은 1번 했고 3상을 4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했죠. 그죠? 여기도 3상 3번, 3상 2번, 3상 3번, 3상 4번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이드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다 출시가 됐고요. 2023년 6월에 출시된 것도 있고 아무튼 여기는 이만큼 있고 여기 페이스 3, 3상 여기는 BLA 신청까지 해놓은 상황인데 딜 규모가 작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크지도 않지만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수준이다 라는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을 M&A는 안 하겠죠.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다.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셔머 테스트 기반으로 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보여지고요. 생각이 좀 읽히죠. 그래서 펠로스 3 셔머 테스트 결과가 유의미했다라는 거 보여주는 표고요. 밑에 것도 셔머 테스트 결과 유의미했다라는 거 보여주는 표고, 세부 분석에도 셔머 테스트 분비했을 때 셔머 테스트가 뭐냐면 그 눈에다가 종이 같은 걸 살짝 갖다 대요. 그러면 종이가 이제 눈물 때문에 젖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종이가 밑에서부터 서서히 젖은 상태에서 젖은 게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물기가? 젖은 게 쭉 올라오면서 그게 얼마나 올라오는지 재는 거거든요. 그게 셔머 테스트입니다. 근데 그게 다 유의미했다는 거예요. 눈물이 많이 분비됐다는 거죠. 종이가 많이 젖었다는 거는. 그렇게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파킨슨병 치료제입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해드린 게 있어서 다행이네요. 파킨슨병 시장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연 7.2%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FDA가 1967년 레보도파라는 파킨슨병 치료제를 표준 치료제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다양한 제형으로 나왔지만 모두 증상 개선 정도, 그러니까 치료가 아닌 좀 완화, 그러니까 잠깐 좋아지는, 꾸준히 약을 투여해야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올이 주목한 건 이 널1이라고 하는 널1 액티베이터를 타겟으로 하는 건데요.
너런 단백질을 활성화해서 도파민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하고 염증을 억제함으로써 질환의 진행을 조절한다. 도파민 대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증상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혁신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파민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하고, 그러니까 도파민을 넣는 게 아니라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한대요. 그리고 염증을 억제까지 하면서 같이 증상을 아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널1 단백질이 이제 몸 안에서 활성화가 되면, 여기 보이죠? 널1이라고 여기 보이죠? 널1이라는 단백질이 활성화가 되면 도파민 신경세포가 생성이 촉진되고요. 도파민 수치가 증가하면 이제 운동 기능 장애가 개선되고요. 염증 억제 및 신경세포 보호 기능까지 같이 해서 파킨슨병 진행이 완화된다. 그러니까 도파민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함과 동시에 그 신경세포를 둘러싸면서 보호까지 해줘서 도파민 수치가 계속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준다. 그래서 도파민 생성도 높고 신경세포 보호까지 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약으로 지금 노리고 있고요. 너런 액티베이터를 이제 했는데 동물 실험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개선한 것이 보인다라고 되어 있고, 뭐 흑질과 선조체라고 있는데 흑질과 선조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흑질은 뭐냐면 도파민이 이제 우리 그 자동차에 넣는 기름, 도파민은 자동차에 넣는 기름이고요. 흑질은 이제 연료 탱크고 선조체는 이제 엔진입니다. 자동차 엔진. 그러니까 도파민이 기름이고요. 흑질은 그 연료를 보관하고 분비하는 그 주유구 펌프고요. 그다음에 선조체는 그 도파민을 받아서 활동하는 엔진. 기름을 넣어서 발동하는 엔진처럼 도파민을 받아서 활동하는 그 기관이라서 얘네들의 보호 효과는 곧 도파민의 생성과 함께 엔진 보호, 펌프 보호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이 얘기고, 임상 1상에서 진행을 했을 때 경구투여 1일 2회 경구투여를 했는데 가능성을 입증을 했다. 안정성, 내약성이 다 확인됐다 이 얘기고요. 다음에 뭐 딜 트렌드, 그러니까 얘네도 이제 HL192에 대해서 한올바이오파마도 우리 회사도 이제 일단 M&A 라이센스 아웃을 노리고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저희가 임상은 진행을 해도 팔 수는 없으니까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도 있고, 큰 언맷 니즈가 존재하고 전임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딜 규모가 다소 발생하는 등 개발 단계보다 기존의 차별성이 가치를 판가름하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여러 회사에서 지금 2020년부터 22년, 23년, 24년, 25년까지 해서 파킨슨병에 대한 딜은 계속 일어나지고 있는 상황이고, 언맷 니즈도 높고 어떤 타겟 질환, 어떤 기전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지에 대한 그 차별성이 가치를 판가름하는 요인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언젠간 또 라이센스 아웃을 할 것 같은데 언제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 내년에 임상 2상을 시작을 하려고 한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이거는 전략적 투자 현황인데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여기 밑에는 이제 뭐 경영 실적이라든지 임상에 대한 그런 설계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IR 자료 분석을 해봤고요. 오늘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고,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매번 형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매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슈퍼땡스 보내주시는 분들 언제든지 아낌없는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슈퍼땡스 저에게 많은 힘이 돼주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고생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세요 라고 원하시는 분들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면 제가 감사히 잘 받고 더 열심히 최신 자료 업데이트하면서 꾸준히 한올바이오파마의 발전을 위해서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땡스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